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여기에는 대전 계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에 있었던 시의회 규탄 대회를 위해서 서울서 내려오신 분들도 올라가시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채워주신 것 같고요. 또 저희 이승만 학당에 지금 참여하시는 여러 그 수료생이나 수강생분들도 와 계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흐뭇합니다. 간간히 보이는 젊은이들의 얼굴이 있어서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조그맣지만은 하나의 작은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그런 보람을 갖고 이 강연에 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트는 다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이야기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규재 대표만큼 이렇게 연설을 잘 못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글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45분 정도 시간 예정을 하고 제가 이 글을 쭉 편하게 강조를 둘 때는 두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준비하고 배포해 드린 강연록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이승만의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리고 쭉 이승만 대통령의 전 인생을 한번 회고해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우리 한국인이 자유인으로서 거듭나기를 추구하신 분입니다. 자유는 곧 독립입니다.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유와 독립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의 속박을 받지 않고 홀로 산다.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의 자유입니다.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래서 하나의 국가를 꾸려가는 어떤 사회 구성적인 차원에 있어서 자유와 독립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하거니와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이미 그것을 터득을 했습니다. 자유와 독립은 다름 아니라 개방이요, 통상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문명의 진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세계 평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차분하게 지금부터 한 40-50분 걸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이다. 민주주의 정체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외적에 대항해서 쉬지 않고 싸웠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당대의 이승만 대통령을 제쳐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50년간 싸워오신 분이다. 본인 스스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싸워봤습니까? 계급투쟁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였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대 공산주의자의 영수 박헌영이라면 내가 왜 외적과 싸웠느냐? 공산혁명을 위해서였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개인의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싸웠다. 외적이 저들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속박하였다. 우리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서양 민주국을 모범으로 하여 영국과 미국과 같은 서양 민주국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 오늘 독립을 선포하는 이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후 이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곧 천부의 자유를 국가의 가장 소중한 이념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많이 잊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가장 소중한 이념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립과 함께 우리 한국인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나신 1875년만 하더라도 그 조선왕조 하에서 우리 조상들은 양반과 쌍놈의 신분으로 나뉘고 소수의 양반이 다수의 쌍놈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 양반과 쌍놈의 나라가 자유인으로 공화국으로 바뀐 것, 그것이 대한민국 성립의 제1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자유인의 공화국의 성립, 그게 바로 대한민국 성립의 역사적 의의. 근데 지금은 각국 학교에서 역사교과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세월이 벌써 30-40년 지나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규재 대표도 한탄한 것이 이 나라를 세운 주역들이 마치 이방인이 된 듯이 소수인종이나 된 듯이 주변을 겉보고 눈초리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비참한 지경에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2장 4.19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영부인과 함께 대략 한 달 정도의 예정으로 하와이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1913년부터 12년이 아니고 13년부터 1939년까지 26년간이나 머물면서 동포를 교육하고 선교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그 하와이였습니다. 그러고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독립투쟁과 건국업적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 이 국민의 강팍한 이심이 그분의 귀국을 막았습니다. 망명을 했다. 있지도 않은 사실도 않은 사실을 허위 보도하였습니다. 몇 차례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귀국을 막았습니다. 병이 들어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저 바다 건너 내 조국이 있는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나는 갈 거야.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했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정치의 무지와 오만이 그분의 귀국을 막았습니다. 인종에 임박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양아들 이인수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동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로 근데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분이 평생 신대머리 맞대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있던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분은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이 민족에게 굳게 서서 자유를 지키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인에게 자유를 남기고 자유를 당부하고 떠나신 자유의 선지자였습니다. 자유는 곧 독립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894년 나이 20세의 청년 이승만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초 영어를 배워 정부에 무슨 쓰임새가 있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자유민주의 이념과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맹세했습니다. 이 나라를 미국, 영국과 같은 민주정치의 나라,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혁명가로서 내 한평생을 살게노라,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협성해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일보와 같은 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가 정치인이다, 독립운동가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최초의 언론인이자 한국 최초의 정치학자이자 한국 최초의 경제학자이자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신학자로서 그는 위대한 학자였고 사상가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98년 이승만은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에서 이 나라의 애국 개몽을 위한 열혈 청년으로 활동하다 합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를 폐하려는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처음 6개월간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떠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손과 발은 무거운 착고에 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착고를 풀었습니다. 드디어 처형되는구나 여겼습니다. 간수는 착고에 매인 다른 동료를 끌고 나가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생사의 기로에서 이승만은 문득 배제학당에 다닐 때 선교사들이 하던 설교를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설교였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혁명가로서 인생을 살겠노라 해서 머리로 자유민주주의의 철학과 이념을 이해한 머리만의 혁명가였습니다만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캄캄한 감방이 환해지면서 이승만의 마음에는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승만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자기의 역사, 이력을 소개하면서 한 그가 친히 작성한 그 바이오그래피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후 이승만은 달라졌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만으로 의미가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치 사상적으로 말하여 그는 진정한 의미의 가슴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사 최초의 자유인으로 변신하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시의 심경을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감방이 환해졌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때까지 외국인에 대한 자신의 정오심과 의구심이 모두 사라지고 저들은 저들이 보배를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미국인 의사로부터 자유민주의 이념과 철학을 배우긴 했습니다만 늘 의심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한테 여기 왔느냐? 혹 우리 조선을 하와이처럼 식민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본능적인 의구심과 경계심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러한 의구심과 적대 감정이 사라지고 저들이 여기에 온 것은 저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순간 이승만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유와 독립의 인간은 부모, 가족, 친족, 부족
민족으로부터도 해방된 존재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이고 원리적으로 세계인입니다. 세계인. 부족에 매여서, 민족에 매여서, 가족에 매여서 민족주의로 가슴이 가득한, 머리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한성 감옥에서의 5년 7개월 동안 20대 후반의 청년 이승만은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진정한 세계인으로서 그의 정치 철학을 완성을 합니다. 1904년 2월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면은 대한제국은 어느 쪽이건 이긴 나라의 식민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대한제국을 먹이로 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패망이 곧 임박했는데 사내대정부가 감옥에 갇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못하니 그 피가 끓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독립정신이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년 이승만은 분연히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찌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다름 아니라 독립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대한의 동포에게 전하고 독립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이미 감옥에 있는 5년간 완숙한 자유민주의 사상가로서 성숙한 이승만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승만을 알게 된 것은 지금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2008년 7월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현대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번역자가 그 책을 한 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책을 읽으면서 곧바로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나이 27세에 대학원에 들어간 이래 그때까지 30년 동안 줄곧 대학의 연구실에서 연구자로서 생활했습니다. 그 사이 어느 교수도 어느 선배도 어느 동료 연구자도 이승만을 읽으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책에서 피력된 이승만의 정치 철학이 그 논리의 수준과 체계에서 18세기 영국의 존 로크라든가 그 계보를 잇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 정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득하게 대학의 지성사회에서 잊어져 온 그 책이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은 한국의 정치가거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18세기 존 로크나 아담 스미스의 그것과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1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 동안 까마득하게 그 책에 대해서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다. 정규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이승만은 감옥에서의 많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혼자 힘으로 존 로크의 정치 철학과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은 한국의 존 로크이며 한국의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학과 경제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한국의 정치학자 가운데서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고 거기서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발견한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학을 혹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고 거기에 피와 눈물로 쓴 19세기 말 대한제국의 사회경제 정치를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승만은 우리 한국인들 그분이 세운 나라, 이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조차도 이 나라 대학조차도 아직도 이승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실정에 그러한 공백, 지적 공백과 무책임한 그러한 상태에 오늘 한국의 지성 수준이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서술한 19세기 말 조선사회의 실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소수 특권 신분의 양반이 온 인민 위에 걸터앉아서 인민을 착취하였습니다. 양반집 자제는 재주가 있건 없건 벼슬을 했으며 허학과 주색 잡기로 한평생을 허비하였습니다. 쌍놈의 자식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출세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독립정신에 보면 그게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 그렇게 소수의 양반이 모든 것을 독점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상민의 입장에서 적당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재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모으면 양반 관료가 온갖 터집을 터집을 잡아 빼앗아갔습니다. 당시 조선을 여행한 영국의 유명한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조선의 양반 관료를 가리켜 면허받은 허혈기라고 했습니다. 쌍놈의 집안의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게을르고 적당하게 가난하게 사는 일이 제일 좋고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면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온 하늘 아래에서 가득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과 신하의 말 사이에도 친구 사이의 말 사이에도 심지어 부모 처자 간의 말 사이에도 거짓이 깃들어 있다. 거짓말을 잘하면 재주가 있다 하고 남의 거짓말을 쏘으면 반편이니 천진이니 한다. 그래서 서로를 물어뜯고 뺏고 빼앗기고 아비규환의 현실이었습니다. 큰 고기는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는 솜사리를 먹는 거짓말과 사기가 행행하는, 그래야 재산이 있어도 과연 내 것인지 처자가 있어도 과연 내 가족인지 그래야 과연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가사 상태가 우리의 조선이로다. 그 조선이 망한 것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도덕이 타락하고 사기와 거짓이 하늘나라에 가득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싸우고 억누르고 빼앗고 너무 거짓말이 횡행해가지고 단도 사람이라도 공적인 일을 논의를 할 수가 없다. 외국의 외교관들이 조선으로 부임하라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나라에 가서는 외교를 할 수가 없다. 무슨 약속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지키지 않는 약속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뒤인 이 나라 상태가 꼭 그래요. 사기죄가 일본의 170배입니다. 총 건수가 인구상 수로 따지면은 430배예요. 무고에 의한 재판이 일본의 500배입니다. 건수에서. 인구 1인당 따지면은 일본의 1250배예요. 각종 보험 사기 총액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험 사기 총액에 비해서 100배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와 거짓말이 넘치나니까 친구 간의 동업조차도 불가능한 실정이에요. 경제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외교가 있습니까? 전임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 정부가 파괴하는 것을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상이 하는 말이 국가 간의 약속을 저렇게 파괴하면 외교가 성립할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100년 전에 꼭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은 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말이 좀 사납긴 하지만 그렇게 독립정신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자아 비판서입니다. 꼭 돌아가셔서 한 권씩 사서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한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분열하고 말았습니까? 이승만은 그것을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결여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유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 신체를 보면 하나같이 긴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기기묘묘한 것들이 다 인간의 소중한 것들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자연의 노동을 가하여 그 생산물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로의 주체이자 노동의 생산물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동한 성과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빼앗길 수도 없고요. 바로 여기서 자유인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신체의 자유와 근로의 결과에 대한 재산권을 갖는다 하는 큰 어떤 원칙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노동을 가해서 먹고 사는 자유와 권리의 존재로 태어났다 하는 바로 이 사상, 이것이 자유와 독립 정신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 전개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인간에게 골고루 나누어 쓰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공유물로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덜에서는 쌀이 나고 어느 덜에서는 밀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번안을 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 독립정신이 나오는 말 그대로는 아닙니다. 어느 산에서는 석탄이 나고 어느 산에서는 철이 납니다. 내륙에서는 소고기 나고 해안가에서는 물고기가 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인간의 공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방하고 통상하여 골고루 나누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어 쓰는 범위가 넓을수록 인간이 쓸 수 있는 물건은 그 양이 많아지고 그 질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 말이 독립정신에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이에요. 나누어 쓰는 범위가 넓을수록 인간이 쓸 수 있는 물건은 그 양이 많아지고 질이 높아진다. 서로 물건을 교환하면 지식이 발전합니다. 물건을 교환한다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과정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아담 스미스구나, 경제학자구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경쟁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 성공하고자 하는, 스스로 이롭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승만은 이 경쟁이 없이는 학문도 장사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쟁을 사람들이 서로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하지 마라. 처음부터 평등하게 살아라. 그렇지만 이승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넓게 크게 교환을 하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고 이 경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교환하고 경쟁하면은, 그리고 그 범위가 넓어지면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널리 전파되니 이것이 곧 문명과 개화의 원리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은 홀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과 개화의 원리. 그렇게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피력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은 다름 아니라 평등하고 남과 개방하고 남과 통상하고 남과 경쟁하는 것, 그게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에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홀로 산속이나 동굴에 들어가 조용하게 산다는 것, 남의 간섭을 안 받는 것, 그것 절대 자유와 독립이 아닙니다. 남과 접촉을 하고 남과 통상하고 남과 개방하고 남과 경쟁하고, 그게 자유와 독립의 기본 정신이다. 이웃과 교환하고 세계와 통상함으로써 세계의 지식과 문물을 받아들여 개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독립이다. 이승만은 이러한 자유와 독립의 개화의 이치를 가장 먼저 깨달은 지역은 종교개혁,
서유럽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가 점점 널리 전파되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점점 자유롭고 점점 소통하고 점점 부유해지는 가운데 세계가 점점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하나가 되어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를 다녀보면은 선진국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놀랍게도 100년 전에 한성 감옥 안에서 앞으로 닥칠 세계사의 큰 흐름을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을 가보고 영국을 가보고 선진국을 가보면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와 독립의 주체로서 서로 개방하고 통상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00년 전에 세상이 앞으로 장차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화목하고 번성하라고 내린 큰 법이다. 바로 그 법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를 번영으로 이끄는 주류 경제학 정신세계가 아담 스미스를 잇는 경제학이 성립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 평화를 세계 정치를 평화의 길로 이끄는 주류 국제 정치학의 정신세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를 잇는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 평화의 연구 조건으로서 모든 나라가 자유인의 공화국이 될 것, 지구의 어느 곳으로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통상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질서를 세우고 감리할 국제연합이 성립할 것,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바로 그 연구 평화론의 기초에서 오늘날 세계는 자유통상과 자유국제연합의 힘으로써 번영과 평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 곳곳에는 분쟁이 끊이고 있지 않지만 큰 흐름을 보면은 자유통상 그리고 자유국제연합의 힘으로써 번영과 평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2, 3세기의 세계사를 이끌어온 주류입니다. 그 자유와 독립의 정신세계, 그 광명정대한 세계사의 주류를 이승만은 벌써 110년 전에 독립정신에서 이미 피력을 했어. 이 길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다. 소생할 길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독립정신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도 이걸 읽기 전에는 자유와 독립이 뭔지를 몰랐어요. 내 자존심 세고 내 잘나서 내 혼자 난 돈 안 받고 오히려 남한테 어깨면서 사는 것, 그게 자유와 독립인 줄 알았어요. 자유와 독립은 뭐냐?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하게 서로 개방하고 통상하고 경쟁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게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다. 책 제목 독립 정신의 결론은 바로 그것이 그 이치를 모르고 우리 조선이 500년 동안 꽁꽁 문을 닫아놓고 우리 것이 최고 것이라고 해서 남과의 통상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문명개혁가 발전할 일도 없으려니와 장차 이 민족은 소멸할 것이다. 아메리칸 인디안처럼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서로 비협력하고 서로 헐뜯고 친구들 간에도 사적인 대화에조차도 거짓말이 깃들어 있고 그래야 인간들이 협력을 하지 못해서 아무런 단체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니까 이 사회가 장차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심정에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민족은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 제가 막상 1900년대, 1910년대 만들어진 조선왕조의 양안이라는 토지대장이 있고 일제가 만든 토지대장을 쭉 보니까 단체가 없어요. 단체. 학교, 회사, 조합 이런 인간들의 단체가 뭔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이 토지를 소유한다고 등록한 게 없어요. 뭐 있는 것이라면 향교, 성균관 뭐 그런 거예요. 19세기 말 우리 조상들은 사회 단체를 결성할 줄 몰랐어요.
스스로 소유의 주체가 되는 회사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줄 몰랐어요. 어느 지방의 토지 대장을 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1904년 8월 이승만은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민영한 한교설 두 대신의 지원을 받아 미국 하원 의장에게 독립청원서를 전달하는 밀사로 미국에게 파견됩니다. 그때 서울에 주재한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미국 교회와 대학에 추천하는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승만은 하원 의장을 만나 밀서를 전달하는 한편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루즈벨트 대통령을 접견하는 기회도 갔습니다. 아니 후진국에 망해가는 후진국에 감옥을 금방 나온 청년이 미국 대통령까지도 만나는 기회가 생겨요. 이후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꼭 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5년 만에 3개 학위를 취득한 것은 이승만의 영어와 인문학 실력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은 독립 후 미국이 중립국으로서 누리는 자유통상의 역사, 자유통상의 권리를 국제공국으로 발전시켜온 역사, 그 역사 과정을 추적한 내용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립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 영국의 해군이 프랑스 연안에 접근하는 미국의 상태를 정선시키고 성선하여서 화물과 승객을 수색, 검문, 압수, 체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전쟁까지 하면서 이 같은 중립국의 권리를 관철했습니다. 이 같은 자유통상의 역사를 추적한 이승만의 학위 논문은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영어 장문에서는 물론 실정의 면에서 논리의 수준에서 전례가 없는 논문의 창의적인 주제에서 논문은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프린스턴 대학은 1912년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의 출판부로 출간하였습니다. 이후 하와이에서 사실 때 하와이가 미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미국의 자치령으로 있다가 독립적인 주로 성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와이의 여러 유지들이 미국 정부에 독립주로 성격해주길 청원하는 청원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같이 서명을 합니다. 미국의 시민도 아니지만은 그 초청을 받아서 서명을 하는데 한 30-40명이 하와이 유지들이 서명한 그 청원서에 보면은 오로지 유일하게 닥터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승만 당시에 하와이 박사밖에 없었어요. 하와이 전 내에서 하와이 전체에 걸쳐서 미국의 인류대학을 나와서 닥터호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이 이승만 박사의 지적인 권위는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번입니다. 1910년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만은 이미 일본에 병합되어 버린 그의 옛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YMCA 한국인 총무로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한국의 청년들에게 전파합니다. 1912년 이승만은 총독부 경찰의 체포 위협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1945년까지 미국의 하와이에서 워싱턴에서 벌인 그의 독립운동은 오직 한 가지 길이었습니다. 그의 동포를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 교육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 나가 독립의 당위성을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성립한 여러 곳의 임시정부는 공통으로 이승만을 정부의 수반으로 추반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다른 누구로도 와도 비견할 수 없는 커다란 권위와 신망을 이미 얻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가장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미 1922년에 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모두를 평등하게 잘 살게 하자는 취지는 옳지만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고 지식인을 멸시하고 종교를 없애고 심지어 정부를 폐하자는 주장까지 하니 이것은 부당하다. 왜? 그렇게 하면은 문명의 진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6년 전입니다. 세계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제조직 코멘터르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의 많은 요인들이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레닌을 만나고 돈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공산주의의 폐단과 위험성을 이와 같이 경계한 것,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문명의 진보가 중단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성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입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일본과 싸운 미국은 일본 제국을 해체하고 같은 연합국인 소련과 협력해서 한국의 독립국가를 세울 것을 정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에서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 다음 이를 5년간 신탁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그에 찬성했습니다. 순진한 지식인도 찬성했습니다. 5년만 참으면 되는데 5년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 임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정리할 일도 많고 시간이 걸리니까 5년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참아 안달이냐? 그렇지만 이승만 박사와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은 그에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협의해서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좌우합작을 하는데 그 길이 바로 공산화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좌우합작의 유혹에 빠져서 공산주의자들과 협력을 해서 정부를 세웠습니다. 헝가리가 그랬고 체코가 그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 참여한 공산 세력은 유력한 자유주의 정치가를 하나씩 테러로 제거하고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어느 단계가 이르게 되면은 쿠데타를 행합니다. 정부를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정부의 승리를 선포를 하죠. 그렇게 차곡차곡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영부인이신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사람으로서 오스트리아 바로 옆에 있는 같은 오스트리아 제국이었던 체코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위해 서울에 온 소련군 대표는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중도파 인사를 정부의 수반으로 세우고 김일성을 내무부 장관으로 최용건을 국방장관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자료가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야 그리고 재무, 교통, 통신, 채무 이런 거는 남한 사람들한테 줘라. 내무와 국방만큼은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다. 정부의 수반은 어정쩡한 중도파 인사를 세운다. 이게 바로 동유럽에서 소련군 정치 장교들이 했던 그 수법을 그대로 당시 미소공동위원회에 소련군들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부는 LG 히드와 같은 소련 간첩들이 동아시아 차관으로서 동아시아 정책을, 한국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미 군정에게 여운형과 김구식을 수반으로 하는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전후 사정으로 봐서 모스크바에 있는 스탈린이 미 국무부의 간첩들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하지 사령관이 여운형과 김규식을 수반으로 하는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는 미소 공의를 향해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 두 종류가 있다. 미소 공의가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냐? 그것을 알기 전에는 미소 공의에 참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다. 미국과 소련이 협력해서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워서 신탁 통치한다고 하는데 그 민주적이 무슨 뜻이냐? 이승만은 외쳤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많은 한국인이 이승만을 믿고 따랐습니다. 결국 미소 공의는 실패했고 한국 문제는 이승만의 주장대로 유엔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과정은 다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반공산주의의 든든한 포로가 구축되었지 않았더라면 공산주의와 합작하는 것은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과 타협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어리석음과 같다고 한 이승만의 일관된 외침이 없었더라면 좌우합작의 임시정부를 세운 뒤에 자기의 책임을 다해노라 하고 미국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면 이 나라는 한가리나 체코나 폴란드처럼 공산화하는 길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막았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슨 민주주의냐?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따지면서 미소 공의에 참가를 거절하고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을 똘똘 뭉치게 해서 그 노선을 견지해서 성립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1948년 나라가 세워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승만과 독립운동의 노선을 함께한 임시정부 김구주석이 건국의 대열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통일을 위해서 협상을 벌인다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허수고였습니다. 그 이승만을 향해 그 일행을 향해 이승만을 외쳤습니다. 지난 35년간 우리는 여러 외국의 독립을 외치고 여러 국제회의에 참가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다. 이제 국제사회가 독립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제주도만이라도 자유인의 독립정부를 세우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 기회를 놓치려고 하는가. 당신들은 당신들이 옳다고 믿는 길로 가라. 역사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에 대한 이승만의 책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자유와 독립의 정신, 그의 판단, 그의 책략, 그의 책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선 반쪽만이라도 자유인의 독립국가를 세운 다음 북쪽 강토를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회복할 일이다라는 민족 통일의 대원칙을 천명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으로 세워진 나라. 1950년 국제공산 세력이 대한민국을 말소하고자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민족 통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국제사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안기지 않았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이 자기 힘으로 일으켜야 될 장래의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동포를 향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당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원해 내자는 목표는 계속 살아남아 있으며 성취되어야 말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여러분이 같이 불렀던 우리 이승만 한탄가 제2절입니다. 제2절은 제가 이 성명을 토대로 해서 공산학정 신음하는 동포들이여 안 해도 됩니다. 이후 지금까지 65년간 어느 정치인도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북한 동포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이 같은 희망의 약속을 북한 동포에게 다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만한 지성과 용기의 정치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나라의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의 약속과 당부에 조금이라도 충실했더라면, 그 같은 역사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용감했더라면 북한 동포를 공산 학정에서 구출하여 남북한 5천만 동포가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통일되는 위협은 진작에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13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난 65년에 걸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들어서자고 말합니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니다. 많은 국민이 그 말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무려 70%의 국민이 그 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이 이 같은 현실을 보면서 뭐라 할까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위선적이기에 이토록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입에 발린 한가 구호로서 평화를 외친단 말인가? 도대체 평화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곳, 노예의 굴종이 있는 곳, 그곳의 평화는 공포의 침묵에 불과합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는 죽음의 정적에 불과합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의 합창은 처절한 고문의 신음일 뿐입니다. 자유의 깃발이 내려진 평화의 기도는 우상숭배입니다. 자유, 프리덤, 그것의 어원은 우위, 프라터니티입니다. 누구에게도 손박되지 않는 서로 평등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단란, 신뢰, 행복,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원초적 자유가, 이 최초의 자유가 조그마한 공동체를 넘어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 세계로 확장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요 자유통상의 국제관계입니다. 호혜의 개방과 자유통상이 이루어지면 전쟁은 사라집니다. 역사상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은 독재자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독재 왕국이 사라지고 세계 많은 국가가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변하면 서로 개방하여 서로 통상하고 하면 전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인가? 독립은 무엇인가? 개방과 통상이다. 문명 개화다. 그리고 국제 연구 평화다. 세계가 발견하고 세계가 공유하는 이 평화의 원리를 제쳐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까? 북한 김씨가 3대 세습의 왕정이 자행하는 고문, 처형, 수용소, 기아의 본질을 눈을 감고 동포를 굶겨 죽이고 만든 핵폭탄의 위협에 굴복하고 핵폭탄을 터뜨리지 말아달라고 애결하고 그 보상으로 달러를 바치겠다고 약속해서 얻어낸 노예적 굴종이라면 그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란 말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올라가 독재자 김정일의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자유를 기억하고 자유를 고대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절망의 한숨을 짓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해요. 남한의 대통령이 와서 아직도 살아있는 국군 포로를 고향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수만 명의 정치범을 가둔 수용소는 문명사회의 수치라고 꾸짖을 줄 알았는데 인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할 경제협력이 인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해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고 소리칠 줄 알았는데 고작 하는 소리가 우리 민족끼리라니요. 그것이 무엇인 줄 정녕 알지 못한다는 말한단 말입니다. 1948년 그때부터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성립할 그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손으로 받아 소리 높이 외치니 저 나라는 끝장이 났군요. 저 나라의 정치가 저렇게 위선적입니까? 저 나라의 국민이 저렇게 비겁하고 어리석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군요.
그렇게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눈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1953년 미국은 스팔린 전쟁을 끝내고 철수하려 했습니다. 그에 저항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2만 7천 명의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이승만을 제어할 목적에서라도 그가 요구하는 한미 상호보호 방위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미국군 2개 사단을 휴전선 이남에 배치하였습니다. 공산군이 남침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만드는 임계철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전체제입니다. 결국 이 지난 70년간의 정전체제를 만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미 상호보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는 날 이승만 대통령은 말하였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죠. 이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예언가였습니다. 아까 정비재 선생이나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날 것이다 하는 것도 예언을 하신 분이고, 전쟁이 나면 우리 한국은 드디어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분의 예언이었습니다. 한미 상위 봉호 조약이 체결된 날 국민들한테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조약으로 앞으로 한국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당시 미국인들이 그랬습니다. 저 늙은 노인이 입에다 칼을 물고 띵뛰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공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을 했어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장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커피잔을 떨었다고 그래요. 저 늙은이를 잡아들이라. 그렇게 외국인이 보기에는 턱도 없는 짓을 했습니다. 입에 칼을 물고 띠뛰기를 하면서 입술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미국에 되어 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한미정전 상호방위 조약이에요. 이 조약으로 앞으로 한국에는 수세대에 걸쳐서 번영을 누릴 것이다. 또 하나의 위대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정전 체제 하에서 지난 65년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가 지켜졌습니다. 1960년대 이후 세계가 경탄하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상권 분리가 평화적 정권 초처의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전 체제를 두고 전쟁의 체제라니,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그렇게 우롱합니까? 지난 65년의 세월에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무슨 근거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 우리의 정전체제를 전쟁의 체제로 부릅니까? 그대가 추구하는 북한 세습 왕정과의 무분별한 타협이야말로, 그대가 소망하는 연방제 통일이야말로, 그대가 굴종하는 북한 핵 공갈이야말로 전쟁을 부르는 위험한 체제가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한 목숨 던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위선과 비겁의 통일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말끝마다 각오를 하세요. 각오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각오냐?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목숨 던질 각오를 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위선과 비겁의 통일론에는 우리는 그것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의 전사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자유통일은 인권과 재산권과 개방과 자유통상이며 곧 평화, 그것이 곧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 길밖에 통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리기 위해 한 목숨 바칠 각오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체제로서 정전 체제를 고수할 것입니다. 인권과 재산권과 자유통상의 바람을 북한 강토에 불어넣을 것이며 그리하여 결국 김씨 세습 왕정국가를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씨 세습 왕정국가를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용기와 헌신이 없이는 결국 빼앗기고 마는 것이 자유. 지금 빼앗기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그 아픔을, 그 두려움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킬 용기와 헌신 없이는 결국 빼앗기고 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정언 명령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